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저는 정용실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유튜브와 콩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의견 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코너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연결돼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먼저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 19일 만에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할까요? 먼저 신보라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가장 늦게 만났지만 가장 오래 만난 네. 대통령과 당선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3시간 정도 시간을 가장 길게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비서실장 등이 배석을 하게 된 회담인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문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는 그 인연이 단독 회담의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다만 이번 회동을 통해서 청와대 이전, 그다음에 추경, 그다음에 안보,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네. 원활한 협조도 약속이 됐는데요. 국민 경제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 이양기를 갖는 현 시점에서는 갈등이 아닌 조정과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과 당선인도 느끼고 임한 회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님 어떠세요? 네, 지난 국회에서부터 처음에는 식물국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전 더 수식어를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막 파행을 거듭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회동도 사실 이례 없이 굉장히 늦게 진행되기도 했고 이조차도 더 늦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번에 회동을 이룬 만큼 무엇보다 앞으로 인수위 이후에 또 활동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소야대 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좀 협치를 어떤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다음 인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연결해서 네네. 말로만 보여지는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종합적으로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협치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안점을 두고 좀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갈등하는 모습은 좀 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자, 오늘의 뉴스를 살펴볼 텐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폐지 축소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장기계약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신보라 전 의원님께서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원일이 인수위 수석대변인이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정 검토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이 3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네.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인수위에는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면서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됐고요. 네.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2년 플러스 2년 형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수위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여소야다의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폐기나 손질보다는 단기적으로 집주인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발적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만 여론이 좀 높았었는데 법을 이렇게 손보겠다 하는데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뭐 이제 2년, 3년째 이제 좀 정착이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폐지하고 바꾸면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을 텐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조 전 대표님. 네, 우선은 지금 입법 개정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수위가 뭐 발족하자마자 큰 아젠다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 폐지 카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수위와 정권 차원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바로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임대차 3법을 아시다시피 뭐 도입을 해서 시행한 지 만 2년도 되지 않았고 네.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이제 재계약을 5% 상한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재계약 물건들이 좀 쏟아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을 알았던 것은 당연한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렇죠. 다만 실제로 임대차 3법 때문이냐라는 논란이 일 정도로 예를 들면 집주인들이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권리를 침해당할 때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라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안착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부작용이 있다면 네. 어떤 방향으로 손봤을 때 이거를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서야 좀 전세 물가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 뭐 앞서 이 두 뭐 현 대통령과 이제 당선인 간의 회동 이야기도 했지만 네. 좋은 정책은 좀 계승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또 이제 손보고 이런 방향을 연착륙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네. 이 부동산 카드라는 게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고 이래 없이 가장 우리 사회를 크게 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흔드는 네, 정책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연착륙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언을 했다는 게 향후에 굉장히 큰 진통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우선 임대차 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정치권이나 학자들과의 시각 차이도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은 인수의 그 임대차 3법 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그 전세 재계약률이 높아졌다. 주거의 안정성도 높아졌다. 그래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인데 네. 실제 시장 상황은 보면 그렇게 안이하게 이걸 바라보고 있을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가 오히려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판단과는 다르게 네.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신규 물량은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전세 품귀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신규 계획은 지금 따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안정기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만 보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 재계약률은 평균 73%로 시행 전 57%에 비해서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은 자동 연장이 많이 됐던 그렇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신규 물량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세 가격인데 서울 지역만 봐도 임대차법 시행 전 평균 전세 가격이 4억 원이었으면 네. 시행 후 지금 1년 뒤에는 6억으로 30%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지난 3월 7일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따르면 전세 후 월세화도 가속화돼서 서울 지역 월세 비중도 13.7%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월세 비중이 왜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보유세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 보유세 부담분을 월세로 이렇게 돌리고 전가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네, 문제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임대차 도입 이제 2년을 맞게 되는 8월에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이 끝나는 매물들도 증가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고 네. 급등하는 보유세도 문제가 된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그 전월세 가격 급등과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일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수위가 뭐 전면 폐지하겠다.
아예 없애고 가겠다 이런 방향은 아니고 네. 실제 국회 상황도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관련한 법 개정은 실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임대차 3법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재검토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게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제고하는 방식의 네.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뭔가 예.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4년 더 연장해서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거나 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주는 등의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뭐 별도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을 시작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재검토는 장기 과제로 두고 네. 살펴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고 그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장기계획 유인책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장기계획 유인책은 좀 건설적인 방향에서 세부안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요. 네네. 그래야 당연히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갈 수 있을 테고, 네. 다만 이제 임대차 3법 폐지를 비롯한 부분은 이번 윤석열 캠프 당시에서부터 좀 전면에 내세웠던 대안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고려하신 큰 가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임대차 3법 폐지 방향성에 대한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 간격이 뜨지 않는 상황에서 방안과 방향성이 나와야만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결국 우리 사회가 이 주택, 특히 이제 단순히 땅뿐만 아니라 건물을 포함한 이 주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제 굉장히 이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잖아요. 참 풀기 이렇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네, 사실. 네, 어느 정권에서든지 참 풀기 어려웠고, 네, 네. 다만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여야 모두 다 동의한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건바이건으로 볼 수 있는 법안 폐지뿐만 아니라 좀 세금 정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서 보유세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거에 대한 진통들을 계속 알아왔을 때 그렇죠. 결국에 예.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로서 하는 건 이중과세다 이런 것들이 위헌 논란도 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우회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우리가 재산세의 형태로 사실은 누진율이나 이런 부분을 손본다는 게 굉장히 큰 정책이고 그 부분에 대한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이 클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정권에서 도입이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누더기가 됐다 이런 비평들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시안적으로 당장 이번 정권에서 어떤 성과를 볼 것인가가 아니라 이후에 여야 어떤 정권이 받아 안더라도 이걸 우리 사회를 한 번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에서 이 주택 정책을 좀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언급하셨던 월세 가속화 현상에 대해서는 네. 저도 세입자고 현장에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왜냐하면 월세로 전환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대출을 안고서 사실은 집을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이제 끼고 산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네. 그렇게 갖고 있는 매물들이 많기는 했지만 월세로 전환되는 비중은 이미 임대차 3법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여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 자산을 주택 자산을 통해서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를 안으면서도 이자를 내고서 사실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기대가 줄어드는 만큼 사실은 또 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속화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그 갭에 대해서 들어가야 하는 세입자들이 줄어드는 그 폭을 정부가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트랙으로 단순히 현재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향후에 새롭게 그렇다면 더 많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큰 그림에서 여야가 사실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일부 전진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나왔으면 그런 기대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집 문제잖아요. 정말 안심하고 네.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 또 책임자 과실이 규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 전 대표님께서 이번에는 브리핑 해 주실까요? 네. 광주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최종 규명하면서 국토부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에 물으면서 이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1년 등 그 내릴 수 있는 처분 중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좀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원청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인 광주 서구에 같은 요청을 내린 사항이고요. 또 네. 감리 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실 시공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이제 업체가 내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이번에 요청한 것처럼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대표적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 의거해서 사실 국토부가 관할 관청에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엄격한 요건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선례로 좀 남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금 이번에는 공사 상황 당시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입주했을 때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셀 수 끔찍하죠.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사상으로 이어졌을 사고이기 때문에 네, 네. 좀 엄중한 조치와 선례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정말 이제 향후에 이제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직권으로 처분하겠다.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것도 좀 고무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지금 우리가 2중 3중 구조로 현장에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마련은 해놨지만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실행이 되고 않았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감리를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가 이번 대책의 좀 주안점이기도 했는데요. 주요 구조부의 결함 등을 위험한 걸 발견했을 때 네. 공사 중지를 이제 명령하는 것을 임의가 아니라 의무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나 감리 업체에는 면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감리 업체가 독립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데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조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신 전 의원님? 네, 우선 이번 사고는 정말 제재는 불가피했고 그럼요. 현대산업개발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네네. 왜냐하면 작년 6월에도 건물 철거 중에 사망 사고를 일으켰고 기업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붕괴 참사로 7명이 사망 부상하는 사건이 난 거잖아요. 이건 정말 안전 불감증과 산업 안전에 대한 그 불감증이 빚은 부분이라고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후속 대책으로는 그런 공사의 사고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에서는 네.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현대산업개발에만 책임을 물을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실은 이제 현산의 최고 징계를 요청한 국토부가 실은 지난해 7월에도 이런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능력을 9위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건설사, 대형 건설사 안에 포함되어 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부실 시공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 평가는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광주시죠. 건설사 인허가 및 건설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체이고 관리 소홀과 부실의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여론에서는 시공사에 대한 등록 말소는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네. 등록 말소로 인해서 직장이 사라지면 잘못은 경영진이 한 것인데 건설사에 딸려있는 직원 가족들 네. 하청업체 직원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니 경영진과 최대주주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고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발표에서 붕괴 원인을 보니까 콘크리트 품질 관리도 안 됐죠. 하나하나 네. 단계마다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더 네. 안타까웠는데요. 재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현장에서든 방지책에 대해서 두 분이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조전 대표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원인으로 비롯된 게 아니고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한 데다가 네. 모가리를 조기 철거하고 또 콘크리트 불량까지 네. 주요 원인만 꼽아도 3대 원인으로서 최상층에서 23계층까지 연속으로 16계층이 붕괴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 소재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참사를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네. 2020년에 정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게 좀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여론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에 어떤 선례를 남긴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단순히 하나의 어떤 예시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향후에 비슷한 유사 업계에서 이 정도는 다 암암리에 진행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력을 몇십 년 동안 해봤지만 이렇게 해서 큰 사고가 된 적이 없다. 사고가 나더라도 결국에 다 유야무야 된다라는 그런 관행을 우리가 철저하게 끊고 새롭게 어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도 네. 서울시와 국토부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서울시가 이번에 지금 관련해서 국토부가 요청하고 있는 이제 강력한 조치를 좀 진행하게 되면은 20몇 년 만에 첫 사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다리가 무너졌을 때 이랬을 이후에는 한 번도 사실은 이렇게 엄중한 책임을 사실 회사에 물은 적이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목표로 하고 있고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책임이나 이런 거를 의사결정자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자체나 국토부나 관련 관청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서면상으로 좀 진행을 하거나 반행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사고라는 것이 몇몇 사람의 악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내 일을 좀 충실히 함으로써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예기치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잊지 않고 이번 사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전 의원님. 네, 저도 이번 사고가 감독의 문제, 시공의 문제, 감리의 문제 이 3박자가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데 네. 다만 이 부실 시공 근절 방안은 내용은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제재 중심으로만 부각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 3박자를 어떻게 제대로 맞춰가야 하느냐는 것인데 네.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권한이 없어서 감독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각이 너무 안이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안도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겠다. 센터를 더 확대하겠다. 현장 점검 지도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중요한 건 또 적정 공기와 비용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에 대한 거잖아요. 실은 네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실 사고가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관련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더 확실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무한 희생이 이제 잃지 않도록 네.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뉴스픽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2부로 돌아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 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